혼자만 읽기엔 너무 아쉬운 책들.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책들. 북토크쇼 해시태그 책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11번째 방송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조 작가님은 연말 계획 있으신가요? 조금 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겨울에 또 강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말빛, 글빛. 예, 말빛, 글빛. 글빛은 어떻게 혼자 해결해 볼 수 있는데 말빛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서 예, 저한테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네. 말빛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은 또 새 책을 그렇죠. 하면서 예. 홍보 활동을 또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홍보를 하시면 어떡해요? 늘 괜찮다 말하는 당신에게 내 안의 트라우마를 따스하게 감싸는 정여울의 심취 에세이. 전국 서점 온오프라인에서 팔고 있습니다. 갑자기 CF 톤으로. 뭐 광고에서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렇게. 그 목소리를 계속 방송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방송 들어가면 또 감사합니다. 예, 정 작가님 새 책에 저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저희가 얘기할 책은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그 쓰신 분은 김희경 작가십니다. 자, 정리의 달인 출동하시죠. 정리의 달인입니다. 별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어느 땐 저한테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정리의 달인이라고 막 시간이 하면서. 중요한데 네. 첫 시간에 세팅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 최근에 정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막 저출산이 문제다. 뭐 이렇게 가면 나라가 없어진다. 그래서 애들 많이 낳아라. 국가가 없어질지 모른다 이러면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좀 저출산 대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한국은 아직까지 가장 오래 아직까지도 이제 해외 이방이 남아 있는 OECD에서 유일한 국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아동 학대 심각하고 사교육비 지출도 세계 최고 수준에 그리고 또 양육은 또 여전히 엄마의 책임만으로 맡겨두는 그런 사회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또 요즘 비혼 그리고 저출산 늘어나는 딩크족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 비난도 여전히 강력한데 사실 더 큰 원인은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가부장적 가족주의 그리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요. 이 책은 그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가족주의가 불러오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책으로 가족 내 체벌 금지, 그리고 아동 보호와 육아를 위한 공공 역할 강화 등 다양한 문제 대안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세이브 더 칠드런 권리 옹호 부장을 했었던 아동인권 전문가인 김희경,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 이사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내용과 다양한 통계 그리고 다양한 독서를 배경으로 해서 쓰신 좋은 책입니다. 네. 저도 보면서 참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나중에 애를 하면 체벌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지은이가 동아일보에서 이제 18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셨다고 하고요. 글쓰기 오래 하셨던 분이라서 어떤 군더더기도 없고 되게 정확하게 사례와 연구들을 자신 근거로 또 제시하는 그런 능력들이 책으로서도 되게 완성도가 높은 책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책을 이제 제가 강력 추천했잖아요. 이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라는 이제 부제를 달고 있는데 일단 제목도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한 정상가족. 저도 되게 찔리더라고요. 저 자신의 가족도 이상한 정상가족이 아닐까? 예, 그러니까 물론 아동을 학대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지만 트라우마 상태이긴 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과 저희는 딸이 셋이거든요. 제가 큰 딸인데 물론 이렇게 많이 때리거나 그런 정말 비정상적인 이 정상과 비정상을 쓰는 게 참 오늘 조심스러운데 그렇게 겉으로 티나지는 않았지만 정말 좋은 부모님들이고 저희를 무척 사랑하셨지만 부모님도 트라우마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걸 어렸을 때 저는 몰랐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자라다 보니까 항상 저는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애를 쓰는 예, 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낮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책에서도 늘 괜찮다 말하는 당신에게가 사실 저거든요. 예, 괜찮다고 말하면서
괜찮지 않았던 거예요. 책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5명 다 괜찮아 보였는데 사실은 모두가 괜찮지 않았다는 걸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족도 여기 나오는 정말 심각한 사례만이 이상한 정상 가족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가족들 그리고 상처 없는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은 정상이야. 그리고 저는 사랑해라는 말을 너무 남발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자행되는 폭력이 너무 많거든요.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거야. 매니저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러기 아빠한테도 당신은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돈을 벌어야 해 하고 또 기러기 아빠를 소외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정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비정상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정상가족 이 얘기는 주로 아동 학대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지만 우리 모두의 가족을 돌아보는 그런 거울 같은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요약을 잘하시네요. 네. 정리의 달인. 이번 기회에 요약이 아니라 정리의 달인 탈리스를 넘기시려는 뺏고 싶지 않아요. 남의 자리를 탐하지 않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뭐 가족 이야기죠. 이 책은 가족 이야기인데 셋이 또 13말을 꼽아봤는데 정 작가님이 뽑으신 13말은 체벌은 정상가족에서 학대는 비정상가족에서 일어나는 일일까? 이 질문. 그리고 김지훈 기자는 쿨 트러스트라는 거를 뽑았는데 이제 이건 뒤에 얘기가 나오겠죠. 제가 꼽은 말은 국민의 집인데 이거는 이제 책에는 안 나오지만 김지훈 기자 말한 스웨덴의 얘기랑 좀 접목을 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하고요. 먼저 이제 책에서 제시되는 순서대로 정 작가님이 꼽으신 13문장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체벌은 정상가족에서 학대는 비정상가족에서 일어나는 일일까?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상가족에서 체벌이 일어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학대라는 것은 아주 비정상적인 가족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선입견이 우리한테 있더라고요. 근데 체벌이라는 것은 사실 정상이라고 하긴 어렵잖아요. 체벌 받아보셨죠? 네. 가족에게서도 받아보셨어요? 장난 아니었죠. 아, 그래요? 네.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다가 방에서 자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책으로 뒷머리를 팍! 저희 어머니도 이거 보시는데 큰일이네요. 보통 연예인들은 이렇게 하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어머니의 그런 체벌은 받아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엄마한테 훨씬 많이 맞았거든요. 예, 엄마는 주로 이제 총체라고 하는 그 먼지털이로 아니 그냥 온몸을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맞았는데 근데 그게 참 따갑긴 했는데 그렇게 저에게는 큰 상처는 아니었어요. 자주 때리시긴 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딱 한 번 진짜 딱 한 번이었는데 뺨을 때리셨어요. 그럼 평생 못 잊겠더라고요. 예, 근데 아버지가 평생 또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상처받은지 아빠는 모르시는 거예요, 평생. 이제 알게 되셨나요? 제가 방송한다고 얘기를 안 해서 이게 체벌에 어떤 감정이 실리느냐? 그리고 부모에 대한 기대치도 다르잖아요. 엄마는 이제 하도 자주 때리고 자주 화를 내시니까 별로 제가 기대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는데 딱 한 번 본인이 화를 못 이기셔서 그렇게 하신 게 초등학생 때였으니까 그게 잊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족에서도 대체적으로 행복해 보이더라도 학대는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체벌이라는 것이 항상 학대를 목적으로 일어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받아온 체벌이라든지 지금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체벌이 정상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 책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집이 이제 기독교 집안이라서 매우 정당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체벌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는 그런 잠언 구절이 있거든요. 그 초달이라는 게 이제 옛날 말인데 체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체벌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다. 안 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거다. 이런 되게 성경은요? 탈무드예요?
잠언이란 성경에 근데 그게 다 핑계죠. 어떻게 체벌을 정당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런 책도 있었어요. 귀한 자식일수록 회초리를 들라 이런 기독교 220만 부의 베스트셀러인 그런 책도 있어. 미국에서 나온 책이에요. 미국에서는 한참 유행했었죠. 그게 타이거맘이라 그래가지고 예. 아이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게 아이한테 좋은 것이다. 예, 이런 유행도 있었고. 에이미 추악 그쵸. 그 조세 사람. 예. 세계적인 석학인. 참 그거는 저는 석학으로서는 좀 부끄러운 그 뭐랄까요 주제 설정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호랑이처럼 무서운 엄마가 돼서 내 아이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체벌도 그리고 그 안에는 괄호 안에는 학대조차도 예 마음의 상처조차도 다 용서되는 거겠지 이런 자기 합리화가 들어있는 거죠.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쪽이거든요 체벌에. 이런 체벌에 이제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이제 잘못된 믿음이고 체벌의 이제 부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들은 사실 너무 많아서 이제 논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에 이제 끝판왕 연구가 나왔는데 미국 텍사스 대학교 발달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거쇼프라는 분이 그 50년치 데이터를 메타 분석한 결과 체벌을 받은 아이가 반사회적 행동과 공격적 성향을 볼 경향이 높다. 그리고 이제 50년을 굳이 데이터로 안 해도 네. 우리 경험으로 다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오히려 이제 체벌을 좀 받아야 사회화가 되고 어떤 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자신을 통제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하잖아요. 합리화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 권리 옹호부장 그러니까 뭐 사안들을 조사를 하고 어떤 뭐 제도 변화나 어떤 정부가 취해야 될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안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그런 많은 이제 학대 사례를 봤을 때는 어떤 정부나 경찰들이 뭐 이거는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통상적인 사랑의 매 아니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부모들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막 애들을 뭐 때리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우발적인 체벌이 통제력을 잃고 치다른 결과가 대부분 아동학대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체벌, 가족 내 체벌 이제 그 부분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중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손찌검을 하는 것 자체가 절대 허용돼서 안 될 폭력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지만 내 가족 안으로 들어오면 그 인식에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밌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사례를 뭐 아주 길게 쓰진 않았지만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이를 때렸다. 이거에는 굉장히 흥분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는 아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때릴 수 있는 이 구조 자체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제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한국 사회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사랑의 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화가 나서 때리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 때문에 때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모든. 저도 제 부모를 봤고 또 제 또래 제 친구들이 아이들을 때리는 것도 봤는데 그때 부모들은 항상 화가 나 있었어요. 이 사랑의 매라는 건 데이트 폭력처럼 말이 안 되는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해요. 앞에 좋은 말이 있고 데이트나 사랑이 있고 뒤에 폭력이나 매가 있다는 것은 앞에 말은 저는 떼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가운데 빙자인 거죠. 사랑을 빙자한, 데이트를 빙자한 폭력이고 매고 그걸 절대로 사랑의 매로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영화 스포트라이트 얘기가 나와서 되게 반가웠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가톨릭 사제들에 의한 아동성 폭력을 밝혀내려 분투하던 인권 변호사는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한 아이를 학대하는 데에도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영화 속 맥락에서는 마을 전체의 침묵, 방조도 공범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 표현이지만 나는 이 말을 우리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부모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듯 부모 혼자 아이를 학대하진 않는다는 거죠. 체벌을 쉽게 생각하고 용인하는 태도, 폭력에 관대한 정서, 공적 개입의 부재 등으로 인해 자잘한 구멍이 사방에서 생겨나고 결국 어디에선가는 아이가 맞아서 목숨을 잃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 어떤 집단 무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유물이라는 생각은 의식적으로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권이라는 단어 속에도 사실 권리라는 뭔가 자기의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자신도 모르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친권을 뭐 빼앗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사랑하는 대상에게 할 말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한 아이를 학대하는데도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은 침묵의 동조자들이 사실은 학대를 더 일상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체벌 얘기들이 나온 뒤에 이제 친권 문제에 대해서 지은이가 또 상당히 많은 대목들을 이제 할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권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친권이 강할까?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친권이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랑 연관이 되는데 그 뭐 입양 문제랑도 연관이 되고 또 그 미혼 부모 관련된 얘기랑도 이제 연관이 좀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책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취재했던 내용들이 좀 많이 생각났어요. 이건 좀 제일 좀 극단적인 사례인데 19살이었던 친구인데 아이를 낳았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네, 혼자서. 네, 혼자서. 근데 부모도 이제 안 도와주고. 부모도 안 도와주고. 네.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지시설에 상담을 갔는데 복지시설에서 대뜸 입양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입양밖에 방법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아이를 입양을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알아본 것도 있고 자기가 또 후회도 많이 들었겠죠. 근데 그 미혼모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걸 나중에 안 거예요. 이 친구가. 그걸 옵션을 가르쳐 그러니까요. 줬어야죠. 그게 어떻게 그런 입양부터 부분은 권유를. 대뜸 이제 입양 권유를 하는 거죠. 네. 미혼부모들한테. 그래서 이미 이제 아이는 다른 집으로 입양을 갔고 이 친구는 다시 아이를 데려오고 싶은데 이미 자기가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호소를 한 거였거든요. 내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다. 그때 당시에는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울 때 국가가 지원해 준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거는. 그럼 못 찾았어요, 그 아이를? 나중에는 찾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법적으로 뭐 이렇게 진행된 건 아니고 이제 입양 갔던 그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 양보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친엄마가 찾고 있다는 네. 걸 알게 됐군요. 그래서 그걸 또 그 마음을 또 외면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풀린 걸로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빈번한 거예요. 제가 이제 취재를 다니다 보면 미혼모들 같은 경우에 뭐 여기서 이제 나오지만 베이비박스에다가 아이를 놓을 수밖에 없는 심정이나 이런 게 근데 그게 단순히 이제 뭐 생계가 어렵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라는 데서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로서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이 사회 전체의 어떤 분위기와 제도와 이런 게 다 맞물려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걸 되게 뼈저리게 좀 느꼈었거든요. 이 책에서도 보면은 미혼모들이 이제 비혼모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그 단어가 좀 비혼모라고 하는 게 더 맞을 네. 수도 있죠. 예. 근데 이 미혼모들이 정말 가장 많은 도움을 얻는 상대가 부모나 다른 가족들이 아니고 친구래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자기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그 엄마의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때가 일단 가족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친구밖에 없다는 거. 대부분 이제 여자친구겠죠. 그래서 이 저자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미혼모가 혼자서 고생하고 있는 동안 이 미혼 부들은 어디 갔는가. 예. 말을 이제 나눌 상대가 아닌 거죠. 예. 이미 떠나버렸거나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왜 여자아이들한테는 항상 성생활의 그 위험에 대해서 조심을 시키면서 남성들에게는 소년들에게는 별로 그다지 그만큼 조심시키진 않잖아요. 예. 일단 이것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미혼모 문제가 결코 나아진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부터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뭐 저자가 이제 그 부분을 아주 깊게 또 다시 따로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그런 맥락을 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미혼 부모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애를 낳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죄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에서는 정상가족이, 정상가족이 아니라고 아니기 보는 거죠. 때문에 네. 그건 죄가 됐기 때문에 가족한테 말을 하거나 상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낙인이 찍혀버리는 이 구조 자체의 가장 상부에는 이 저자가 계속 비판하고 있는 그 정상가족의 환상. 그러니까 아버지는 밖에서 일을 해와서 돈을 벌어와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엄마는 집안을 경영하고, 아이는 그거에 따르고, 이러는 정상가족이라는 판타지에 균열을 낸 행동들은 다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체벌이라고 하면 거기에 부합하는 것이고, 미혼 출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균열을 내는 행동이기 때문에 체벌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지만 미혼 부모는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모습인 게 아닌가. 저도 이 미혼모 파트를 보면서 좀 놀랐던 게 그 미혼모들에 대한 그런 의식이 이 제도에도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혼모들이 직접 아이를 키우면 저소득 미혼모한테는 월 12만 원, 그리고 청소년일 경우에 17만 원 이제 양육비를 주는데, 이 아이를 미혼모가 포기하고 양육 시스템으로 보내면은 입양 가정에는 입양 수수료를 270만 원을 먼저 주고 매달 15만 원씩, 그리고 입양 수수료를 줘요? 네, 입양 수수료 처음에 270만 원을 주고 네. 매달 15만 원의 양육 수당, 그리고 20만 원의 심리 치료비, 그리고 100% 의료 지원을 받고, 또 위탁 가정은 월 66만 7천 원, 공동 생활 가정은 128만 원, 양육 시설은 166만 원의 이제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직접 미혼모가 키우는 것보다 아이를 버렸을 때 그 아이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고, 제가 또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지점이 혼외 출산이 늘어야 출산율도 는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로도 그 우리나라의 그 혼외 출산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장려해야 그런 출산율을 분위기인 는다. 우리나라의 이제 출산율 대책이 여기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출산율이 높은 나라와 이제 그렇지 않은 나라의 가장 특징적인 차이가 바로 혼외 출산의 이 비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외 출산 자녀 비율이 이제 한국은 당연히 이제 세계 최하위권인데 1.9% 2014년이었고, 그 한국, 일본, 터키 이런 나라들은 이제 2.3%, 2.8% 이렇게 혼외 출산 비율이 낮은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출산율도 낮고, 대신 이제 오히려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에서는 혼외 출산이 전체 출산의 절반이 넘고 동시에 출산율도 상당히 높은 나라라는 거죠. 이게 어떤 뭐 걔네가 문명 국가가 아니라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후진국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혼외 출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편견이나 어떤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걸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을지 좀 걱정되긴 하는데, 어쨌든 혼외 출산을 많이 하면 출산율도 늘어난다. 그런. 근데 지금 제일 시급한 거는 미혼모가 아이를 직접 키우는데 지원이 너무 적다는 게, 그러니까 지원이 있긴 한데 굉장히 미미한 거잖아요. 그 돈으로 애를 어떻게 키워요? 또 돈을 벌려면 또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를 어디다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그 애정의 어떤 책임감과 어떤 가능성을 심어주는 게 우리 사회의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쓸데없는 데에 지원을 줄이고, 정말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스웨덴 같은 데서는 이제 미혼모를 위해서 주거지를 또 지원을 하기도 하고. 일단 그게 제일 네네네. 시급하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미혼모라고 하면 다 끊기는 거잖아요. 미혼모가 되면은 주변 인간관계가 아버지가 막 너 호적에서 판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런 식으로 애를 막 집으로 밖으로 쫓아내거나 어떻게 그런 경우도 자식에 많고. 대한 사랑보다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상가족이 정상가족이 아니라. 예, 아니니까. 그거야말로 예. 정말. 그래서 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여기도 이제 아까 정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주민에 대한 차별 뭐 이 다 녹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중심에는 제가 보기에는 가족을 성체화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한국 사회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라는 거는 우리 가족이라는 게 하나의 왕국이고, 이 왕국에는 뭔가 결여된 게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성체를 가족을 바탕으로 울타리 치고 이 밖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차별하는
이제 이런 구조들이 계속 가족 단위로 양산되고 있다는 게 좀 가장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157쪽에 보면, 그래서 살아가는 사이에 위기에 닥쳤을 때 위험을 타자와 관련 짓는 반응이 이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헬렌 조페의 연구, 이 내용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독이 유럽을 휩쓸던 15세기에 영국에서는 매독을 프랑스 두창이라고 부르고, 프랑스에서는 독일병이라고 부르고, 플로렌스 사람들은 나폴리병이라고 부르고, 일본 사람들은 중국병이라고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타자와 관련을 짓고, 그래서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가족을 중심으로 성체를 쌓는 방법밖에 없다. 예, 그래서, 위험은 항상 예. 바깥에서 온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어떤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좀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예, 진짜 위험은 예.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한국에서 유독 왜 이렇게 가족은 강한 존재가 됐는지 이 부분도 좀 흥미롭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뒤편에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제일 재밌는 게 저 부분이더라고요. X세대. 그래서 저도 X세대에 속합니다만, 75년생 네. 50명. 예. 그래서 X세대라는 사람들이 이제 기존의 가족 전통이나 어떤 전통적인 이념에서 좀 자유로운 세대들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90년대. 근데 이 저자가 보기에는 X세대도 한국 사회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완전 찌들어 있는 세대라는 지적을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지적이고 맞는 지적인 것 같아요. 부모 세대의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갑자기 뭐 X세대라고 해서 잠깐 유행에 편승했다가 그리고 다시 자기 가족을 꾸리면 갑자기 아내에게 막 모든 걸 잘해줄 수 있고 막 설거지도 다 자기가 하고 청소도 다 자기가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X세대들이 결코 진보적이기 어려운 이유는 자기 혼자만의 결정은 아니고, 예, 주변에 어떤 강력한 그 피어 프레셔, 또래 압력도 있고 또 부모들의 부모들의 영향력이 아직도 강하다는 것. 네. 책에서도 실제로 이제 그 남성은 모두 제도적 부계 가족주의, 그리고 여성은 정서적 가족주의를 내면하고 있더라. 그런 연구 결과도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어떤 배경은 이제 우리나라 현대사의 흐름에서 이제 일제시대 뭐 해방 이후는 당연하고 이제 70, 80년대까지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이나 복지 체계가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그래서 가족밖에 진짜 믿을 게 없었고 가족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87년 이제 민주화 항쟁 이후에 이제 국민연금이 시행되고 의료보험이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그때 확대가 되면서 90년대 이제 임금이 오르고 어떤 호황기를 맞으면서 되게 이제 사람들의 개인화 이런 것들이 막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었는데 97년도에 이제 IMF를 다시 세게 맞으면서 어떤 사회의 그런 안전망들 다시 붕괴하고 복지 줄어들고 하면서 이제 또 다시 이제 가족밖에 믿을 것이 없다라는 이데올로기가 그런 X세대들의 마음에도 이렇게 남아 있고 그런 모든 절망감도 사람들한테 있어요. 다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막 SNS도 열심히 하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썼는데 결국 힘들 때는 연락할 때가 가족밖에 없다는 없더라. 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깨달았을 때 다시 가족 이데올로기로 환원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연구를 했던 김혜경 사회학자의 코멘트가 재밌어요. 그걸 이제 그 결과를 가족지향적 개인화라고 했거든요. 그 개인화라는 게 이제 근대화의 어떤 필수적인 코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분화, 개인화, 그리고 뭐 합리화, 뭐 이런 게 이제 베버가 얘기하는 근대화의 어떤 그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개인화라는 게 진행은 됐는데 그 가족화를 지향하는 개인화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지옥이네 헬조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저자 얘기인데 한국 가족주의의 특징적 면모 중 하나는 가족주의적 의식과 행위, 관계가 사회 영역으로 연장 확대되어 사회적 관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족주의가 해소가 되기는커녕 가족주의가 오히려 전 사회적으로 더 확장이 돼버린 게 한국의 근대화의 어떤 단면이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화 생각이 많이 났는데 그 뭐였죠? 범죄와의 전쟁이었나요? 범죄와의 전쟁이 그 그래서 최민식이 최민식이 살아남는 내 방식이 누군지 아는
그 서장이랑 밥 먹고 지연 학연 다 나오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게 혈연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모두를 가족화시켜 가족화시켜버리는. 예. 그 하정우가 엄청난 깡패라서 처음에는 쩔쩔매다가 나중에 한마디 던지는 그 대사가 너무 재밌거든요. 실례지만 어디 유체 신기하면서 바로 그때부터 가족으로 또 물고 들어가서 가족이 대부가 돼버리고. 그래서 그게 진짜 한국의 특유한 가족주의 문화를 되게 좀 잘 잡아낸 영화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과보호도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과보호라는 것이 사실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보호고 어디까지가 과보호인지를 설정하는 기준은 없지만 이 책에서는 이제 영화의 사례를 많이 들고 있는데 사등이라는 정지우 감독의 영화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고 생각하는 이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 정지우 감독의 영화 사등은 이제 아이를 자신과 분리된 독립적 인간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 과보호 부모의 심리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정말 자기가 수영이 좋아서 얘가 4등을 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4등을 해도 얘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수영이 좋은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4등 너 뭐가 되려고 그래? 인생 꾸리꾸리하게 살려고? 그래? 야 너 엄마 싫지? 싫어하는 엄마가 뒤에서 쫓아온다 생각하고 수영하면 초가 준단 말이야. 엄마를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더 싫어하게 만들고 너를 위해서라는. 예. 네. 그래서 코치가 준호를 심하게 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엄마는 성적이 올랐기 때문에 이를 묵인하는 거죠. 준호를 때린 코치가? 나 그 상처 메달로 가릴 거야. 아빠, 수영 그만둘래. 자기야, 난 솔직히 준호 맞는 거보다 4등하는 게 더 무서워. 엄마 맞나 싶을 정도로 무서웠는데 그러니까 이 자기의 삶과 아들의 삶을 분리하지 못하는 경우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적이 안 좋을 때 느꼈던 그 공포를 아들에게 투사하는 거죠. 이 아이의 행복마저 엄마의 두려움이 빼앗아가는 이런 경지가 사실 과보호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심리적인 원리는 투사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비추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상관없이 자꾸 내 마음에 비춰서 그 사람의 생각을 덮어 씌우는 거.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기대 심리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못한 걸 너라도 이루어 주길 바라는 어쩌면 방임보다도 저는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죠, 이쪽에서도.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과보라는 또 장을 또 해서 어떤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거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중학교에서 이제 상담 교수였던 가영유 씨가 이제 썼던 유리벽에 갇힌 아이들 뭐 이런 체계를 보면 아이 태도가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경질 부리고 막 손에 잡힌 대로 때리고 뭐 그런데 대부분 부모들 직업이 이제 뭐 교수, 의사, 법조인 이런 사회 지도층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사회적 체면 때문에 그런 자신의 고통을 얘기를 하지도 못하고 뭐 그런 사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교육 과보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사교육이 강한 5개구 뭐 서초, 강남, 뭐 송파 뭐 이런 지역에서 미성년자 우울증 환자의 38%가 있다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고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2015년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학생이 2550명이 된다고. 네. 그 아이들이 이제 너무 공부를 시키고 너의 삶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 는 공부를 잘해 성공하는 건데 너 공부를 못하면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 뭐 애들이 우울증에 안 걸릴 수가 없죠. 그래서 막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아이들의 대사가 가끔씩 나오거든요. 우리 가족은 나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책을 하고. 예, 저는 맞아도 싼 아이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거는 부모들의 생각을 아이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들이 계속 너는 이런 아이야. 계속 판단적인 그런 정말 저주 같은 그런 말을 하면 아이가 그걸 내면화하는 거죠. 아,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애구나. 난 맞아도 싼 아이구나. 우리 가족 중에 나만 없으면 우리 가족은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 자체로 행복하고 멋진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회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가족주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한국이란 사회에 대한 얘기고 그 사회 이런 구조의 사회에서는 아이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이런 좀 현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으로 좀 얘기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정상가족의 안팎에서 시달리는 아이들의 문제들을 지켜보면 내가 한국 가족주의에 대해 가졌던 의문들, 즉 가족 안에서는 개별성, 가족 밖에서는 다양성이 왜 존중받지 못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답은 세 가지다. 그래서 하나는 가족의 생활을 지원하는 공공의 역할이 없다. 두 번째는 치열한 경쟁과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가족 단위로 아까 이 팀 얘기를 했었는데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집단만 중시하는 가족주의가 사회로까지 확대되면서 배타적인 태도가 굳어졌고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총괄하고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아까 김지훈 기자랑 저랑 열쇠만을 꼽은 스웨덴 얘기들이 이제 좀 나오죠. 굉장히 스웨덴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쿨 트러스트 관련된 얘기부터 스웨덴 모델에 대한 정리의 달인 또. 최근에 뭐 요즘 뭐 스웨덴 뭐 이러면은 북유럽 라이프 스타일 뭐 이케아디 뭐 노르딕 요르니 스타일. 뭐 근데 좀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고 오히려 뭐 좀 뭐 북유럽 사회를 얘기를 하는 게 좀 약간 뭐 아직도 그런 얘기 하냐 이런 식으로 좀 치부되는 뭐 그런 게 많이 근데 이제 심각하게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배워야 네.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근데 그 나라들은 좀 오래전에 이제 이런 일들을 되게 비슷한 상황에서 겪었고 그래서 스웨덴에서도 원래는 되게 당연히 아이는 부모의 소유다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래서 매를 드는 엄한 훈육 이제 권장되고 이제 법에도 체벌이 허용돼서 1960년대에는 90%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제 체벌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부모의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가 이제 스웨덴이 됐는데, 네 법으로 금지한 나라가 스웨덴이 되고 좀 현재는 52개 나라에서 체벌 금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법이 부모 체벌 금지법이 통과되기 1년 전인 1978년에 이제 스웨덴의 삐삐 롱스타킹으로 유명한 아동 문학가 아스트리드 린드르겐 린드그렌. 린드그렌 역시 발음이 어렵군요. 네. 그분이 이제 그 독일 도서협회가 주는 평화상을 타면서 폭력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젊은 시절에 한 여성한테 들었던 일화를 얘기를 해주는데 이 여성은 이제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라는 그런 믿음이 되게 강해서 아들이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매를 들라고 이제 너 회초리를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내보냈는데 애가 나가다 한참 뒤에 회초리는 안 들고 작은 돌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회초리로 쓸만한 나뭇가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이 돌을 저한테 던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너무 어려서 이 돌을 뭐 맞으면은 뭐 어떻게 더 이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모르고 그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순간적으로 이 여성이 이제 아이의 눈을 통해서 상황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를 끌어안고 울면서 이제 각성을 하게 돼서 앞으로 절대 이제 아이를 때리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 이제 부엌 선반에 돌을 올려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폭력은 폭력으로 그리고 더 크고 위험한 세대 간의 단절로 이어질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서 이제 스웨덴에서 부모로 인한 가족 안의 체벌이 없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2011년 이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북유럽 국가들이 이제 노르딕 웨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개인, 가족, 국가 간의 관계 그걸 조사를 하면서 미국은 개인과 가족, 근데 우리나라한테 비슷한 모델이고 이제 독일은 국가와 가족, 그런데 이제 스웨덴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관계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가 중심에 있는 스웨덴식 사회적 계약을 이제 국가주의적 개인주의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시민들의 동맹인 거예요. 가족 안에서 시민에게 동맹이고 그래서 개인의 자율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주는 그런 존재로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 이런 스웨덴 국가적 개인주의를 차가운 신뢰, 이제 쿨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뢰의 대상이 시원하고 개방돼 있는 거죠. 이제 어떤 정부와 어떤 시민단체, 어떤 다른 여러 기관, 뭐 주변의 사람들이나 공공기관 이런 거에 대한
실내가 다 걸쳐져 있기 때문에 되게 시원하고 개방돼 있는 쿨 트러스트 사회다. 그래서 되게 이 대본 읽으면서 정말 시원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뭐 근데 쿨의 네. 그 뉘앙스가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좀 이렇게 흥분하지 말고 그렇죠. 네. 좀 냉담해지고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거리를 두고 바라보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쿨 트러스트가 핫 트러스트였으면 좀 이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핫 트러스트는 굉장히 뜨겁고 우리 사회가 구속적인, 핫 트러스트죠. 예. 서로를 구속하는 구속하는 관계로 걸 사랑이라고 간다면, 여기고, 예. 예. 쿨 트러스트는 이제 그거랑 완전 반대되는, 예. 사랑해서 때리는 게 쿨이 아니니까 하시니까, 예. 린드그램 얘기하셔서 생각났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이제 가장 교육적인 동화가 어떤 동화일까를 이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많은 동화들 자체가 여성 차별적인 내용도 많거든요. 백설공주나 잠자는 숲속의 공주 보면은 그러니까 독사과를 먹고 그 계속 누워 있고 자기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 왕자가 와서 키스를 해줘야 깨어나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도 그렇고 굉장히 저는 좀 비교육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 그게 성폭행이다라는 그런 그렇죠. 논란도 있잖아요. 그렇죠. 잠자고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동의 없이 했다. 예 키스를 하고 이런 건 사실 너무나 비교육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삐삐롱 스타킹을 어른이 돼서 다시 보니까 이게 정말 최고의 동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린드그렌의 다른 이야기도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방랑의 고아 라스무스라는 고아 이야기인데 고아 소년 얘기인데 미친 듯이 재밌어요. 근데 라스무스도 그렇고 삐삐롱 스타킹도 그렇고 얘는 너무나 강한 거예요. 예, 삐삐롱 스타킹은 막 말도 막 들어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좀 과장된 모습이긴 하지만 어린이에게도 어린이는 그냥 작은 인간일 뿐이라는 거죠. 어른들이 마음대로 하는 대상이 아니라 크기만 작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고 삐삐가 너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때로는 어른들 뺨치게 똑똑하고 막 이런 것이 어른들을 당황하게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삐삐처럼 당당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 재미있으면서도 어른들을 막 오히려 각성하게 만드는 이런 멋진 주인공의 모습이 아 이게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읽혀야 할 진정한 동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른들에게도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제가 고른 키워드가 이제 국민의 집인데, 네. 그거는 이제 김준 기자 얘기했던 이제 스웨덴 모델의 핵심적인 키워드죠. 국민의 집이라는 게. 개인과 국가의 관계로 이제 재편을 한 거잖아요, 스웨덴은. 그럼 가족은 어디 갔을까? 근데 그 가족은 어디 갔냐면 국가가 가족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국민의 집이란 말은 나라가 가족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국민의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스웨덴에서는 전 국민이 참여한 토론 비슷하게 이제 논쟁들이 계속 많았는데 그 마지막 합의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좌파들이 보기에는 보수적이고 우파들이 보기에는 진보적인 그 결론은 사실은 가족에서 벗어나진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이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가족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이 한 팀이 돼서 서로 무한 경쟁을 벌이는 이런 사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그렇게 해결을 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거에 어떤 테두리를 아예 국가 차원으로 넓혀서 그러면 우리가 모든 국민의 집이 돼주겠다라고 한 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스웨덴 모델의 어떤 핵심이 아닐까. 그래서 이 저자도 작게는 이제 어린이 인권부터 시작을 해서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까지 검토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이런 얘기할 때 이제 스웨덴 모델을 한 이유는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 집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치적인 슬로건 같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 내놓은 대안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뭐 북유럽 라이프에 대한 어떤 뭐 스타일적인 관심은 되게 많은데 그걸 이제 삶의 방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반발이 많더라고요. 막 공부를 해서 성적을 좋게 하는 그런 식의 교육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 삶을 창조하는 방식을 연구하게 하는 거거든요. 남자애들도 어릴 때부터 바느질을 다 배우고
여자아이들도 목공을 해서 가구 정도는 뚝딱뚝딱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중요한 커리큘럼이더라고요. 북유럽,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그래서 휴가를 주면 사람들이 다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인테리어를 바꾸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거를 인테리어를 우리처럼 막 돈을 주고 많이 막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부탁해서 대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다 아주 적은 돈을 들여서도 멋지게 집안을 가꾸고 막 가구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삶을 내 손으로 가꾸는 어떤 주체성을 회복하는 게 저는 북유럽식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거 다 다른 사람들 시켜.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 교육의 어떤 굉장히 속물주의적인 이데올로기거든요. 돈이 많거나 뭔가 확실히 성공을 하면 그 모든 걸 덮어버리는, 저는 이런 건 이제 MB 정권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사람들이 그 속물적인 가치를 내면화하게 된 거죠. 결과적인 성공이 과정의 부패를 다 은폐해버리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준다면 이거는 정말 이상한 정상가족을 대대손손 만드는 비결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스웨덴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완전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지금 전 작가님 말씀하신 가치관에서도 완전 정반대고, 근데 그런 게 빚어지는 그 원인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짊어져야 될 짐을 국가가 지겠다라고 해서 국가가 가족을 대신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면, 한국은 반대인 거잖아요. 한국의 국가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가족에게 떠넘긴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완전히 나눠진 게 아닌가. 그래서 한국에서는 가족주의랑 국가주의가 뭐 공모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짐을 가족한테 떠넘기고 가족은 국가처럼 군림을 하면서 개인을 말살하고, 뭐 이런 그 차이가 그런 데서 좀 비롯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서 이제 육아휴직제가 되게 스웨덴 인상 깊었는데요. 그 육아휴직제가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1970년대부터 이제 아빠들도 대상이 확대해서 부모휴가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서 80일 한 자녀당 이제 16개월을 쓸 수 있는데 그중 3개월은 반드시 다른 배우자, 뭐 아내나 뭐 남편이 쓰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되게 놀라웠던 게 이게 기본급의 80%를 준다고. 또 이제 아이가 이제 7살이 될 때까지 원래 일하는 시간에 이제 85%까지 시간을 줄여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하게 본 게 육아 상담소라는 걸 운영을 해서 출산 전후에 각각 10시간씩 이렇게 어떻게 아이를 가르치고 배우고 키우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 배우는 것도 상당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권해주고 싶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되게 클리셰처럼 쓰는 말이지만 정말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 책을 읽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얘기 좀 같이 공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책이 처음에는 그냥 가족이나 얘기하는 가족 안의 문제나 얘기하고 근원은 사회에 있다 이런 정도로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어떤 가족에서 시작해서 어떤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요구를 하고 또 매우 구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에서 되게 처음엔 약간 과소평가했는데 놀수록 되게 중요한 얘기를 담은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시리즈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게 아까 제가 가장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은 왜 아직도 이러느냐거든요. 사실은 왜 한국의 가족 제도는, 가족 이데올로기는 더 악화될까? 저는 이게 이제 이 책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책을 계기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면 정말 그 전형적인 정상가족에 대한 강박 판타지죠. 지경이 정말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거의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 부분들을 더 강화하고 이런 게 몇 년 사이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다지도 가족이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까? 이거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뭐 여성주의 운동이나 이런 거랑도 아마 다 관련이 될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1인 가족이 된다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물론 논란이 많겠지만 이제 지금은 생존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1인 가족이 많아지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1인 가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독립된 개인으로서 내가 홀로 서고 행복할 수 없다면 가족을 이뤘을 때도 행복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개인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을 학대하게 되고 딸을 미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족주의 때문에 상처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고 역시 가족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환원돼 버리면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레베카 솔릿은 이제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멀고도 가까운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공감이란 자신의 테두리 밖으로 살짝 나와서 여행하는 일, 자신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진정으로 타인의 현실적 존재를 알아보는 일이며 바로 이것이 감정이입을 탄생시키는 상상적 도약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테두리 밖으로 우리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질문하는 이제 좋은 방법이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밖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만난다면 나는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을까? 전 아니었거든요. 엄마와 아빠와 너무나 정서적인 공감대가 없었던 거예요. 정치적 세계관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막 멀고 먼 길을 돌아서 간신히 진심으로 아끼게 됐거든요. 아끼고 사랑이란 단어는 너무 흔하니까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미움과 원한이 막 쌓인 상태에서 다시 이해하고 공감하는 단계까지는 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거기까지 오는데 정말 10몇 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 시작은 우리 가족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우리 가족이 정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정상처럼 보였지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그 순간부터였거든요. 우리 가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부모님한테 너무 죄스러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를 인식해야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저는 컸고 어느 정도 경험도 생겼으니까 그 예전의 문제를 좀 객관화시켜서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공론화시키는 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족에 문제가 있으면 친구한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일단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어른들한테 얘기해보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저는 이런 책들을 읽고 독서 모임을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가족에 대해서 사실 우리 가족도 문제가 있어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막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독서 치유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저는 많이 강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느낀 적이 많아서 이런 타인의 문제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거울로서의 역할이 책에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역할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책의 부제인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걸 되새기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이 타이밍에 사실 제가 담당하기로 있는 게 꽤 많군요. 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해시태그 책은 유튜브와 팟캐스트, 페이스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 소감이나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댓글 달아주십시오. 추운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